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 3월 모의고사 봤죠?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우리 친구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그리고 간단한 해설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 해설 같은 경우는 모든 지문을 이제 빡빡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면 뭐 4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방금 이제 그 사설 업체들에서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네,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좀 편차가 좀 커요. 지금 1컷 기준으로 지금 뭐 이투스라던가 메가스터디라던가 이런 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화작하고 엄매하고 지금 컷이, 화작 같은 경우에는 92에서 86, 그 다음에 엄매 같은 경우는 89에서 82.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과 그 공통 과목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틀렸냐, 뭘 많이 틀렸냐, 뭘 적게 틀렸냐, 여기에 따라 좀 갈리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현역들이 이제 주로 보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제일 좀 문제가 그거죠. 아직 공부가 덜 돼가지고, 특히 시간 배분도 잘 못하고, 특히 이제 처음 보는 3학년 모의고사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컷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정도 컷이 나올 난이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이 나왔으면은 작년 수능 컷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쉬웠잖아요, 수능이.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번에 3월에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모의고사가 어땠나? 자, 조금 요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단 3월 모의고사의 출제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이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아니에요.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방향성과 교육청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출제 주체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들의 그 인력 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 출제할 때 평가원이 지원해 주는 것과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쓸모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못 풀었다고 평가원도 다 이제 망했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일치할 수 없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3월 모의고사가 항상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교육청 모의고사를 실시해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경기도 교육청도 있고 뭐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출제 인력풀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는 게 서울시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보는 고3 첫 모의고사인데다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미리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 볼 때 뭐 했어요? 이번 전국 단위 모의고사 처음 보는데 선택 과목이 처음 들어갔을 거야, 1, 2학년 때랑 다르게. 그래서 그 선택 과목에 들어간 모의고사를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시간 배분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는 걸 푸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는 거를 내가 잘 풀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8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들은 당연히 잘 본 건 잘했지만 못 본 친구들이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내가 이거 못했다고 망했어, 난 틀렸어, 이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얘기를 내가 했었지만, 내가 그 얘기 했었죠. 수능은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신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수능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는 내가 가진 피지컬이라든가, 그리고 벼락치기 되잖아요, 벼락치기. 근데 수능, 마라톤은 그게 안 되죠. 하지만 마라톤이라는 것이 쉬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마라톤은 내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라톤 경기 보면 그렇잖아. 마라톤 경기 보다 보면은 중간에 뭐 물도 마시기도 하고, 뭐 물을 주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마라토너가 잠깐 앉아서 쉬고, 아니면 어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선수는 어떻게 돼요? 절대 순위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지 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못 봤어도 내가 꾸준하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거기서 이제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정진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노력의 결과가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못 본 거 정도로는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이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각 파트별 간단한 총평을 하고 지문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못 보던 독서론이 이제 들어갔죠. 요즘에 1번에서 3번 독서론이 나오는데 이번 독서론은 그냥 딱 적절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 독서론 같은 경우는 그 지문 자체로도 조금 의의가 있죠.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읽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밀도가 조금 있긴 했어요. 2문단, 특히 2문단에 걸쳐서 좀 많은 내용이 압축돼 있어서 읽는데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지만 문제 되게 쉽게 냈죠.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서론이, 물론 이제 수능은 평가원은 독서론 내는 걸 보면 약간의 추론을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이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필요 없어요, 독서로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뭐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비문학을 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거야.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비문학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어렵잖아. 비문학은 진짜 국어의 꽃이죠. 네. 세 지문이 나왔어요. 크게 이제 주제통합 지문, 가나 주제통합. 그 다음에 법률 지문, 사회 지문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문들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구성 자체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읽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문 자체의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지문 읽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평가원 지문에서 요즘에 좋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과거처럼 한 5년 전, 6년 전처럼 깔끔한 지문이 아니라, 지저분하되 있을 내용 다 있는 지문입니다. 요즘 평가원은 지문 깔끔하게 구성 안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좀 문항 구성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추론성이 요즘 강해지고 있는 수능 추세 봤을 때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추론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추론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즉 글을 꼼꼼히 읽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크게 생각할 거리가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내용 일치하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번 비문학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비문학 지문 3개 있죠? 나 이거 다 푸는데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애초부터 잘 읽었으면은 문제 풀 때 쉬운 난이도는 빨리 풀어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평가원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추론성이 강화된, 즉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학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그거 감안해야 돼요. 문학 공부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 연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EBS 연계가 안 돼요. EBS 연계는 평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교육청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안 내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EBS 자체가 수능에 나오는 연계 교재로서 의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교육청이 써버리면, 그 해에 써버리면 평가원이 낼 게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독해 부담이 커. 기본적으로 독해 부담이 커요. 어차피 사실 근데 그건 있지. 왜냐면은 아직은 수특 공부가 다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특 공부가 다 안 됐으니까 연계가 나왔어도 사실 별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 사실 별 차이 없죠. 연계가 나왔어도. 근데 연계가 나오든 말든 어쨌든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을 테니까 독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학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명한 정답 선지가 나옵니다. 평가원 지문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문학도 독해로 본다는 거예요, 평가원은. 그러니까 문학이
감상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텍스트만 있고 그 텍스트를 독해하고 주어진 정보 가지고 추론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는 허용 범위면 괜찮고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오류가 꼭 있어요. 선지에서 오류가 꼭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전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고전시가였던 것 같아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지문도 막 길이도 길고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게 냈는데 좀 문제를 굳이 그렇게 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화작은 아마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화작하는 친구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택 과목은 1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15분 넘어가면은 1등급은 힘들다고 봐도 돼요. 특히 화작은 15분 넘어가면 좀 위험해요. 엄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작 푸는 친구들은 이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작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런 화작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화작은 사설이나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예요. 패턴 정해져 있잖아. 1번부터 3번까지 발표. 막 4번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긴 지문들 나오죠. 뭐 토의 토론이 나오거나 대화 상황 나오거나 회의 상황 나오고 뭐 거기에 따른 글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매체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는 게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성과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풀면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의 내용 일치 수준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접해보세요. 알겠죠? 많이 접해보시고. 엄매 같은 경우는 딱 잘라 얘기할게요.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2학년 때 엄매 내신을 했던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엄매에서 시간 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없지 않아요. 엄매에서 시간 썼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엄매 개념 공부 좀 하세요. 개념 공부. 이번 엄매가 쉬웠던 이유가 엄매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파트들이 대부분 통사론 중에서도 이제 견문장과 관련된 거 있죠. 절과 관련된 거, 절의 구성. 그 다음에 품사, 형태론에서 이제 품사 가지고 이제 장난질, 특히 조사, 뭐 그 다음에 의존명사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법 요소에서 사동과 피동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하나도 안 나왔어 이번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한 거야. 그러니까 엄매는 3월 모의고사 이번 엄매는 특히 문법은 내가 무난한 난이도로 썼죠? 고쳐야겠어.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시간 쓴 친구들은 개념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한 총평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조금 의의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문 구성 난이도들 이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조금 볼게요. 자, 다들 시험지 있으면 일단 독서로는 따로 얘기 안 할 거예요. 4에서 9번 지문 첫 번째 주제 통합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모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지문은 보기 전에 앞서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글을 읽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문단 1문단에 글의 주제, 화제를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항상 뒷문단에 연결하도록 의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모든 내용을 이 긴 지문을 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잖아.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글의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됐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부분을 내가 내용이 정확한 문제라도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찾아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글 애초에 정확하게 빡세게 읽으면 문제풀이 속도가 다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문을 읽는 속도나 학생들이 읽는 속도나 큰 차이 없다 그랬죠? 큰 차이 없어요. 아니 무슨 눈알이 내가 0.001초가 더 빨라가지고 막 동공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속독이라는 거는 배경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리고 글 읽는 방법이 갖춰져 있냐 우리 독서론에 나온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글을 읽을 때 나도 지문 읽을 때는 좀 꼼꼼하고 빡세게 읽어요.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5분까지도 투자를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문제풀이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애초에 글을 잘 읽으니까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1문단에 화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범주가 되고, 뒷문단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를 제시해 줬으면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목적은 뭔지, 그래 목적은 뭔지, 문제 상황은 없는지, 예외는 없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전망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도 여기 안에서 구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글 자체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지문 분석 하나하나 하면은 이게 5시간에도 모자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통합이라는 점에서 최근 평가원이 내고 있는 문제랑 똑같죠. 참고로 얘기하면 주제 통합은 가지문과 나지문이 엮여 있어요. 이 지문은 다들 알다시피 21학년도부터 출제됐습니다. 근데 21학년도부터 출제했는데 지금까지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원은 인문사회 철학에서만 냈어요. 과학기술경제에서 안 냈어요, 얘네를. 그래서 이번에도 인문 쪽에 가까운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평가원도 사실 처음에는 가나 주제통합 지문이 그렇게 막 짜임새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21학년도 수능에 이제 북학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거 기억날 거예요. 바나나 지문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22학년도 6평에 나왔던 흔히 바나나 지문, 동사형의 인과론 지문. 이것도 사실 문제들이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주제통합 지문에 짜임새가 깊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 하필이면 네, 그 어렸던 22학년도 수능의 해결의 변증법, 그것과 그 비판, 내 생각에 이제 짜임새가 높았던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23학년도 6월에 육가의 사상과 그리고 조선의 역사관, 그 다음에 23학년도 9월에 아도르노, 이런 지문들 있죠. 이런 지문들이 평가원이 낼 방향성 보여줬다고 봐요. 아주 짜임새가 좋은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킬러 문항들이, 그러니까 6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킬러 문항이 딱 그냥 나를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수능은 뺏겨요, 작년 수능은. 왜냐면 작년 수능은 주제 통합이 그 글의 짜임새에 비해 너무 쉬웠어가지고. 그건 좀 논외로 좀 둡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이 지문이 가에서는 모방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모방을 통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그리고 거울 뉴런 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 도킨스를 통해서 도킨스가 얘기한 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좀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가 조금 다시 읽어야 될까? 뭐 봐야 될까? 라는 거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만 좀 보자면 6번 문제 정도? 6번 문제 정도. 6번 문제 정도만 잠깐 볼게요. 그 보기에서 원숭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글의 방향성을 내가 좀 잘 잡으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원숭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A랑 B를 이제 보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해, 이것도. 왜냐면 이제 문제 답이 너무 쉽기는 했는데 뭐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방이 가지문의 화제잖아요, 핵심 화제. 그러면은 애초에 화제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부터 애초에 내가 암기하고 가야 될 포인트야. 그래서 지금 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방은 뭐야?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해서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했어? 침팬지와 다르게 인간은 어때? 비효율적인 것까지 모방한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모방이란 개념 자체를 침팬지와 같은 인간이 아닌 영장류가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죠. 없단 얘기. 그러니까 지금 6번에 5번에 미미를 관찰하여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가 있으면 물로 씻어먹는 것을 학습하게 된 원숭이는 미미를 모방하여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 자체를 배운 게 아니고, 미미를 모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B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방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 행위, 그러니까 약간 비모방적인 사회화 학습을 한 거예요. 비모방이잖아. 그럼 모방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함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모방이란 말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방이란 개념을 안다고 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글, 즉 지문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 지식이 지문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항상 요거를 조금 기억하면서 글을 읽읍시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법률 지문. 자, 법률 지문 넘어갈게요. 10에서 13.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얘가 해줄 말이 있어. 그 평가원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죠. 홀수학년도에는 법률을 내고 짝수학년도에는 수능에 경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지금 올해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좀 짜증날 수 있겠는데 올해 몰라, 이건 나도 모르는데 경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대신 경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건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법률보다는 좀 경제에 좀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수능 특강도. 하지만 어쨌든 3월 모의고사에 이제 법률이 나왔으니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물권과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참 지문만 봤을 때는 와, 이건 진짜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 특히 법률 지문 특징이죠. 사례 제시. 사례. 원래 법률은, 자, 이건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법률은 법률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에 대한 예외나 한정된 조건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원칙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한 적용이 나오는 게 평가원 패턴입니다. 근데 사례가 안 나왔네. 그럼 벌써 얘가 안 나왔잖아. 얘가 안 나왔으니까 난이도가 어때? 훅 떨어지지. 법률 1대1 대응 시키는 거 우리 어려웠었잖아요. 기억나죠? 전부 점유, 소유 지문, 그 다음에 그 예약 지문, 21학년도 수능, 그리고 작년 9월에 나왔던 유류분 제도 지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시 문항이 킬러 문항이었다고. 그래서 이 예시를 아주 정확하게 지문에 나온 정보대로 1대1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쉬웠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가 좀 불친절했습니다. 물권과 중도금 등기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등기 효력과 관련된 두 가지 원칙까지 전부 다 나왔어. 그 제 개념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행간 추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한 정보가 나왔어.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이 이제 물권과도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거래와 소유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와, 이거는 조금 추론할 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법률 지문 보면은 일단은 딴 걸 떠나서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부터. 법률 개념이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개념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관계만 조금 생각하면서 봐도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률 지문 같은 거는 법 개념만 정확히 지문에 나온 정보대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지문이 좀 어려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되게 쉽죠. 왜냐면 난 등기를 몇 번을 쳐봤는데 이거 다 알지. 근데 내가 10번 문제를 보면서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이거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수험생들 무시한 거 아니야? 10번 봐봐. 10번 문제 보면 지금 1번 다 뭐야? 10번 다 뭐야? 1번이죠. 1번에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이다. 근데 이게 1문단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대. 그냥 1문단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갖다 붙였네. 지금 에이, 이렇게 쉽게 내면 어떡해. 너무 무시한 거야 이거. 이거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3월에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봐도 그렇지, 이 정도로 쉽게 내면 어떡해. 그래서 답이 너무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 뭐 11번이나 12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역시 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법률 지문이 나와서 좀 할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것보다 그냥 지문 보면서
법률 개념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 정도로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비문학 마지막. 자, 14에서 17번 과학 지문. 얘가 약간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자, 14에서 17번 지문. 자, 얘는 이제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결정화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얘는 용매나 용질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용매나 용질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건 다 과정이 공통과정. 공통과정은 따로 설명 안 해줘요. 아니 선생님 평가원도 그래요? 평가원도 그럽니다.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6학년도 수능에 밀도 개념이나 19학년도 수능에 만유인력 지문 알죠? 만유인력 지문. 만유인력 지문에서도 질량이나 부피가 뭔지 설명해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얘네 그냥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용매나 용질이 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용질은 말 그대로 녹는 거잖아. 녹는 거. 녹는 물질. 용매는 그걸 녹이는 물질이고. 근데 이 지문이 조금 나 이거 1문단 읽으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워. 1문단 첫 줄 잠깐 볼게요. 1문단 첫 줄 잠깐 보면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아니 용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니? 보면서 무슨 말이지? 나 여기서 좀 생각했어. 좀 시간 걸렸어.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대충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아니라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지. 이런 지문에 오타를 쓰면 어떡합니까? 사실상 지문 오류잖아. 지문 오류.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냈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출제 오류인데 출제 오류. 솔직히 말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냥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 가지고 뭐 굳이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원은 아니어도 교육청에서 전국 고3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모의고사인데 이 정도 검수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과인 내가 봐도 용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라니 말이 이상하잖아. 나 문과라도 이 정도는 알아요.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어야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지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문 깊이에 비해 문제가 좀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지문을 보면 1문단에서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인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화 얘기 나오죠. 결정화가 뭐야?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1에서 3번 독서론에서 있었죠.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출되는 것으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는 각주 달려있네. 확인하면 되겠죠.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 등에서 활용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벌써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정화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공정 자체가 뭐야? 공정 자체가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은 과학기술 지문 특징 그대로 드러나겠네. 뭐가 나와? 과정의 서술이 무조건 나온다고 예고한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알기 위해 먼저 개념을 깔아줬어. 1문단에서. 어떤 거 깔아줬어요? 용매와 용질이 용해도가 뭔지,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가 뭔지, 그리고 결정화가 뭔지. 즉 이걸 알기 위해선 너네는 이제부터 과포화 상태를 알아야 되고 결정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각주로 달려있지만 이걸 통해서 석출될 때 결정화 고체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입도가 뭔지 이 개념들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글을 읽을 때 니네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재진술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재진술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과정에 연결해야 돼요. 왜? 앞에서 설명해줬잖아. 해준 건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과거 지문의 특징, 과포와 결정 입도가 뒤에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줘? 다시 한번 그게 뭔지 개념 진술을 해주는데 용어 진술은 해줘도 개념 진술을 안 해줍니다. 이제 개념 진술을 안 해줍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단이 조금 빡세. 보면 결정과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화제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지. 초임계 유치. 초임계 유체라는 개념이 딱 나와. 그러면 이 초임계 유체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설명해 주겠지? 물질은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하는데 임계온도는 자, 그 세부 개념의 또 세부 개념이죠. 설명해 줍니다.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고 임계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 조건이 나왔잖아. 초임계 유체를 쓰는데 얘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자, 물질이 초임계 상태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임계 온도와 액체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기체로 있을 수 있는 압력 이상이어야 돼. 이게 초임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조건이네. 초임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건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건 법률이 아니어도 기억해. 항상.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초임계 물질은 전부 다 임계 온도와 압력보다 높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리고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단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 않대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문제 나올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정 중심의 글에서 특정한 비례나 정도, 일종의 양적인 비례나 정도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경중을 따졌을 때 중요한 부분, 글을 읽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얘는 표시하든지 암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주목을 해놓던지 이 정도만 해놓으세요. 왜? 이거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까지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이해를 해야 되면 왜 시간 써야 되거든. 시간 써야 되거든. 왜냐면 비례나 정도는 말 그대로 그걸 반대로 했을 때 역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 체크해놓고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애초에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아예 안 하고 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좌표 찍기 한다 그랬지. 좌표만 딱 찍어두세요. 아, 이거는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기억나면 그냥 풀면 되고, 안 나면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면 되잖아. 그 분자간 거리가 기체일 때보다 초임계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 않구나. 이런 거 확인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겠지. 액체보다는 분자가. 자, 또한 초임계 유체의 가해지나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한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어떻게? 체크만 하면 되잖아. 밀도가 높아져. 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살표를 써놓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용질이 잘 녹아. 그러니까 용질이 잘 녹아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더 많은 용질을 용해시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네, 압력이 높아지면 미안해. 다시 할게요. 맞구나. 밀도가 높아져. 압력을 높이면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요걸 안 썼구나.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고체 입자 입도를 조절할 수 있대. 입도 조절이 된다. 그럼 이거는 체크마이너. 이거 된다고 했구나. 그럼 이 부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 정보가 많아서 난 이걸 활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 문제에서 크게 활용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린 지문을 읽을 거니까 지금 지문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문을 보면은 GAS 공정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공정이 나와. GAS랑 RESS. GAS, RESS. 자, 두 가지 공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얘가 3문단 그리고 얘가 5문단이거든. 그럼 얘네들을 볼 때는 뭘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 과정은 뭐라고? 좌표찍기. 과정은 좌표찍기 하면서 그냥 어떤 과정에는 뭐가 나타나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읽었으면 이 정도는 확인이 됐을 것 같네? 가장 큰 차이, 둘 다 뭘 써? 공통점 생각하세요. 분류 나오면 일단 공통점부터? 공통점 뭐야? 아, 둘 다 이산화탄소, CO2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GAS에서는 반용매야. 그치? 반용매네요. 자, GAS는 이게 이제 반용매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반용매가 뭐랑 결합돼? 용매랑 섞여. 용매랑 섞이고 용질은 석출되네. 용질에서 이제 석출이 돼. 그리고 RESS는 뭐였어? 이산화탄소가 그 자체가 반용매가 아니라 용매가 되는 거야. 그치? 그 자체가 초임계 상태가 돼서 용매가 돼. 그리고 얘가 용질이랑 결합하네. 그치? 자,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정화하려는 물질이 용질이잖아. 그 용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 근데 5문단에 이런 말이 있었지. 어떤 말이 있었어요? 5문단 마지막에 입자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가 GAS랑 동일하다. 그 중간에 잠깐 껴놨던 게 4문단 비례 관계. 비례는 좌표만 찍어놓고 정리하면 돼요. 비례는 3문단 잠깐 볼까? 4문단 한번 봐요.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액이 생성되어야 한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액을 만들 수 있는 용질 수가 높아지고 용질 수가 높아져서 결정액이 늘어나고 결정액이 많이 생기면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 수가 줄어들고 용질 분자 수가 적어져서 고체 입자의 크기가 뭐야? 크기가 입도네. 그치? 크기가 작아진다. 얘는 체크해놓고 문제 나오면 보면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 지문은 뭐가 아쉽다고? 지문 깊이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게 17번 때문에 얘기해요. 17번 잠깐 보자고. 17번 보면 보기가 나왔어. 보기가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담은 후 용기 압력을 높였대. 근데 이후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했어. 그럼 지금 봐봐. 용질이 따로 있는데 초임계 물질이 따로 있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반용매지. 용매 용질 따로 있고 초임계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반용매로 따로 있잖아. 애초에 이산화탄소가 용매였으면 뭐야? 이거지. 이건 확인이 됐어야 돼. 여기까지 좋았어. 문제가. 그리고 A를 석출했어. 다에 이제 혼합물의 농도 나왔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나왔고 석출된 A의 입도가 나왔는데 답이 2번 보면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죠. 지금 보면 반지름이 더 작아.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수가 적어. 용질 분자수가 적으면 크기가 작다며. 아니 답을 이렇게 내면 어떡해. 문제 구성 잘해놓고.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좀. 답이 너무 쉬웠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정답인 2번 말고 1, 3, 4, 5를 잠깐 살펴볼게요. 1, 3, 4, 5 선지 보면은 얘는 평가원식의 서술을 좀 잘 했어요. 이거는 잘했어. 이건 나는 답이 아쉬울 뿐이지 나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거. 그 압력 그리고 밀도 이런 얘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좀 재밌는 게 표에 보면 혼합물의 농도,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 나와요. 속도가 나왔나? 지문에 속도?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이건 너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평가원이었으면 근데 조금 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줬을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속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높아진 거예요? 주입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졌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자, 17번에 1번. 가와 나에서 석출된 A 입도 차이가 나는 것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군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너무 헛소리여가지고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 선지. 나와 다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가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나와 다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농도는 같은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다르네. 그럼 당연히 과포화되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번 가다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의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다고 했지만 이건 언제 나왔어? 이거는 맨 앞에 나왔죠. 맨 앞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1문단에 나온 과포화라든가 결정화라든가 입도와 관련된 정보는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가다에 보면 석출된 A의 입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결국에는 석출된 A의 양이 모두 같을 수가 없어요. 농도 및 압력에 따라 달라지거든. 농도 및 압력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죠. 1, 2문단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5번.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겠군 이라고 했는데 아니 다보다는 빠르겠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쵸? 어차피 과포화되려면은 초임계 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주입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빨라져야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일치 확인과 간단한 추론 정도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는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16번 정도? 16번 잠깐 볼까요? 16번 봅시다. 자, 윗글 바탕으로 A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래. 근데 지금 16번의 보기를 보면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포화상태 혼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포화상태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지는데 라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왜? 이거는 이 문단의 근거가 나왔어.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용질에 더 많은 용질을 녹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돼? 입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결하면 되잖아. 연결하면 그래서 고체 입자의 입도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사실 내용일치 확인이긴 했는데 이게 문단 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16번 정도는 좀 받을만 하지 않나. 다만 16번 같은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이런 비례관계의 좌표 설정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틀린 사람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임계 유체 용매를 사용했을 때 고체 입자의 입도가 더 작아진다고? 이게 어디 나오지? 하고 글을 읽어. 근데 글 자체에는 초임계 유체 용매로 사용해서 포화상태 혼합물을 만들 때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더 작아진다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생각해봐. 키워드를. 포화상태 혼합물을 만들 때 포화상태 혼합물을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그러면 뭐 찾아?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좌표 찍었어야지. 압력이라는 문제에 재진술된 어구를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입자의 입도 크기는 어떻게 돼? 사문단 비례관계. 입도 크기는 사문단 비례관계에 내가 확인을 했어. 그럼 거기 이 두 문단을 다시 확인했으면 되잖아.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무슨 교과서 내신 문제도 아니고 보기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지문에 가져와서 쓰진 않습니다. 교육청이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확인했던 정보들을 좌표 정도만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글을 확인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글을 읽을 때 연결이 안 됐어도 문제에 나온 부분을 통해서 내가 좌표 찍어놓은 부분들을 위주로 읽게 되면은 그 순간 다시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연결하면 좋겠지만 내용일치 확인 문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비문학은. 자, 그럼 이제 비문학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이제 문학으로 갈 건데 문학은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18에서 21번 자, 익숙치 않은 소설이 하나가 나왔죠. 자, 현대소설이 나왔습니다. 18번에서 21번
요거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뭐 좀 재밌는 소설이 나왔어요. 오래된 일기라고. 근데 익숙치 않은 소설이긴 했는데 답이 조금 선명하게 출제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줄거리 요약이 있는지, 얘는 중략 부분 줄거리 있네, 그지? 그리고 중략이 있는지. 중략을 기준으로 뭐가 달라져? 인물의 태도, 상황이 달라진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거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물의 태도가 긍정적 반응인지 부정적 반응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항상 문학 볼 때는 좀 보기 위주로 보세요. 물론 이제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원은 특히 더 근거 없이 추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문학은 사람마다 감상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도 없이 특정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면은 무조건 출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원은 문학 출제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게 출제한다.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 보면은 이제 자아 성찰과 관련된 작품이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고 소설 쓰기를 통해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에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설 읽을 때 보기나 이런 것들 통해 내용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소설 읽을 때 지문 좀 똑바로 꼼꼼히 보세요 좀. 글에 나온 내용에서 선후관계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A라는 인물이 있는데 B가 했다고 하거나 이렇게 주어의 범주가 틀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평가원도 그렇게 하잖아. 아니 최근에 봤던 23학년도 수능 쓰러지는 빛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나가 여기 보면은 오동나무 나오잖아. 오동나무가 있는 많은 마을이어가지고 오동나무 마을이라고 별명 붙였잖아. 별명.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낚시했었어? 사람들이 붙였다고. 아니 수능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딱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1번 5번에 나가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무엇에 신 것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은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고백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했는데 육체적 고통 때문에 소설 쓴 게 아니죠?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맨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들과 써왔잖아. 고통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단순 선호관계 및 범주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좀 꼼꼼하게 보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평가원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만 꼼꼼하게 읽으면 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아니 소설 꼼꼼하게 읽는다고 비문학보다 오래 걸려? 아니잖아. 꼼꼼하게 읽어봐야 3분 조금 넘게 걸리는 시간인데 애초에 그 시간 투자 안 하고 이게 띄엄띄엄 대충 보는 사람들이 있어. 띄엄띄엄 대충 보면은 문제 풀다 보니까 어때? 선지 이해가 안 가지. 이해 안 가는 거 어때? 어딨나? 계속 다시 지문 봤다, 문제 봤다, 지문 봤다, 문제 봤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읽던가.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말리지 시간. 오히려 더 걸려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냥 침착하게 꼼꼼하게 그냥 다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보고 보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눈으로 쭉 확인하든가. 소설은 그 정도만 조금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22에서 27번. 난 얘는 크게 하나 없어요. 고전 시간은 보통 EBS 연계했을 때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아요. 작년에 도산 12곡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계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대놓고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아주 쉽게 왜? 고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야? 해석이 어렵잖아. 근데 연계 지문의 특징은 뭐야? 내가 해석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연시조 아니면 가사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 해석 내에서 내가, 그러니까 고전은 해석만 되면 쉽다니까. 해석만 되면 쉬운데, 그래서 연계체감률이 높은데 문제는 교육청은 그걸 안 해주죠. 그래서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괴리가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해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현대어플이 많이 해줬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가에 이제 국왕의 총석곡이나 나의 이제 장복겸의 고산별곡. 근데 지문이 너무 길어. 기니까. 그리고 총석곡이나 고산별곡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 해석 부담이 커요. 근데 사실 막상 문제는 되게 쉬웠어. 특히 23번 같은 거는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무슨 내신 자습서 문제야?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여기서 27번 정도는 조금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학 읽을 때 내가 보기부터 보라는 이유가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읽으니까 해석이 좀 더 잘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27번 문제처럼 보기 문제가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선지와 보기 일치를 따지고 여기서 해결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지문과 선지와 지문 일치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보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설명이 나왔듯이 가, 나, 다 전부 다 강호 한정적 성격이 약간 자연친화적이고 강호 한정적 성격이 있는 애들이야. 근데 나지문 봐봐. 보기에서 나지문 뭐라고 했는지. 임실에 은거하던 작가가 한가롭게 살았대. 은거가 뭐야? 여러분 은거가 뭐야? 은거. 속세와 단절된 상태에서 담을 쌓고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지내는 거죠. 근데 27번 3번에 보면 뭐라고 했어? 나의 화자는 실은 풀지 않노라.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이라며 불고정에서 주위 사람들, 아니 일단 글 자체에 주위 사람도 안 나왔고 은거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단절된 생활이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근거,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보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런 건 빨리 풀 수 있어요. 보기를 덕해하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좀 지문이 길어서 시간 걸린 건 인정. 5문제나 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지? 약간 뭐 별거 아닌 미세팀인데, 미세먼지 팁 같은 건데, 22번 있죠, 22번. 이 2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사법, 표현상 특징 찾는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짜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낼 때가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만 봐도 되게 길잖아요. 긴 지문에 일부에만 어떤 표현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찾아야 돼.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풀어도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난이도에 비해 시간 너무 많이 써.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상 특징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를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들, 이제 복이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맥상 특징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풀어. 먼저 풀면 어떻게 돼? 내가 글을 다 읽고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잘 보이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풀어요. 항상. 많은 작품 나오면 그냥 바로 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저거 다른 거 다 풀고 요거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막 보기 먼저 풀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좀 약간 팁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빨리 풀 수 있다면은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로 넘어갈게요. 현대시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다. 평가원스러운 문제도 많았다. 28에서 30번. 자, 정주영의 장수산 그리고 고재종의 고요를 시청하다 라는 시가 나왔고, 그리고 30번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요라는 특성을 설명했어요. 30번 보기 잠깐 볼까요? 30번 보기 잠깐 볼까요? 보기 잠깐 볼게요.
자,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랬어. 그럼 이제 고요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고요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해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 고요를 직접 드러내거나 소리를 활용하거나.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뭐 생각했으면 돼? 가, 나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면서 보면 되잖아.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나일 수도 있고 그거 딱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거 할 때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생각해야 되지 지레짐작은 하지 마세요. 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나일 거야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약간 반대지, 반대. 오히려 그 직접 드러낸 건 나야, 나. 나에서 아예 제목부터가 고요를 시청하다 있는데다가 고요하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소리로 활용하면 오히려 가에 가깝지 않아? 가에?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온다. 쩌르렁 뭐야? 의성어잖아. 그러니까 아름드리 큰 소리를 베는 쩌르렁 소리, 베는 소리, 그게 울면서 메아리가 쩌르렁 울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글을 읽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30번부터 해결을 해보자면 답이 5번인데 5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5번에 이제 가의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문학작품 볼 때 적절한 거는 자, 선지를 볼 때 우리가 적절한 선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적절한 선지는 뭐라고요? 허용범위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나? 애매한데 그런가? 라고 하면 오히려 적절하다고 그냥 처리하세요.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무조건 틀리게 된다는 거는 그 서술범주가 오류던가 선후관계가 오류던가 보기에 나온 주제의식이 오류야.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걸 위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선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5번에 보듯이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외부가 고요한 상태. 지금 장수산이 어디야? 장수산이. 가에. 장수산이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외부 세계잖아. 근데 여기가 고요한데 시를 보면 난 뭐라고 해? 난 뭐라고 하고 있어? 시름도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이 흔들려. 오히려 화자는 심이 흔들리는 상태야. 흔들리는 상태야. 뭐가? 내면이. 그러니까 내면이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틀렸죠? 그렇지? 얘는 범주가 틀렸네요, 그냥.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볼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선지를 찾는 걸 노력하면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평가원에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수준이고 충분히 평가원과 유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보는 것처럼 내가 좀 지레짐작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기가 있으면 그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읽고 그걸 토대로 그냥 아주 리즈너블하게 독해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대 소설인데 그 31에서 34번 봅시다. 공통 이제 31에서 4번을 잠깐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이해하고 인물의 태도를 판단하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소설인데 고전 소설은 사실은 뭐 난이도 차이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보기에 보면 알겠지만 여자 주인공인 장혜왕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여성용 소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딱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서 중략 부분에서 줄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딱 보면 앞에가 어때? 여성 주인공, 밑에가 남성 주인공이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보기를 이렇게 써줬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전 소설은
이 과정에서 이거 이해해놓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호칭어. 고전은 뭐가 어렵다고? 해석이 어렵다고. 인물의 호칭어가 진짜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 누가 누군지 좀 정확히 파악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전 소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상황에 대한 이해만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공통 해설을 하고요.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엄매하는 친구들 그 얘기는 조금 해줄게요. 제가 엄매하는 친구들만. 화작은 내가 굳이 해설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엄매하는 친구들은 35에서 36번 봐봐. 35에서 36번. 35에서 36번 보면은 지금 이거 뭐야? 준말과 관련된 얘기죠. 준말.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이 준말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모음과 자음에 대한 축약 그리고 탈락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잖아. 축약되느냐 탈락되느냐. 즉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얘가 축약되느냐 탈락되느냐, 어감과 어미 중에 어떤 것이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 축약 탈락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보면은 이게 뭐 표준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요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할게, 하기는 하거든. 우리 수업하면서 하기는 해요. 그 엄매 영상 안 본 사람들은 다 보세요.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다 숙지할 수 없거든요. 요즘 트렌드잖아, 문법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5에서 36번 문제 보면 뭐가 나와? 지문 나오죠. 지문 좀 똑바로 읽어. 똑바로. 지문 읽는 걸로 그냥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문 읽는 걸로. 시간 때문에 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 이거 시간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화작보다 이거 읽어도 화작보다 빨리 풀어요. 지문을 줬는데 왜 안 읽지? 선생님만큼 문법 지식이 있다면 뭐 상관없어. 그 정도 된다면.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사실. 그러면 읽어야죠. 아니, 나도 읽어. 혹시나 해서 나도 읽는데, 이런 것들은 꼭 읽어줬으면 해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 가끔이지만 평가원에서 조금 어렵게 내면 일반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내 학교 문법 이외의 일반 문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걔는 지문을 안 읽으면 내가 모르는 정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읽고 적용하면 됩니다. 약간 독해하듯이. 그 외에 37번 높임법 진짜 틀리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객체 높임 몰라서 틀리지 마시고, 의문론 38번 이런 거는 틀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문법은 보통 킬러 문항이 통사론이나 아니면 형태론에서 문법, 그리고 문법 요소의 사동피동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법 문제 정도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문법 공부 시간 좀 투자하도록 합시다. 자, 3월 모의고사 총평과 정말 간략하게 해설했어요. 간략한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한 것들, 그리고 이 영상 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겠다 정도만 조금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조금 봐두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핵심은 평가원 지문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그 평가원 지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사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출 분석 이외에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것도 중요한데, 3월 모의고사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거 왜 이랬지 이렇게 멘탈 나갈 필요도 없고, 3월 모의고사 붙잡고 앉아가지고 지문을 막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본 걸로 3월 모의고사 그냥 털어내시고, 이제 더 중요한 건 4월에서 이제 5월로 모의고사가 하나가 밀렸죠, 지금. 근데 이제 5월 모의고사는 일단은 좀 차치해두고 6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포커스 두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